안녕하십니까, 아정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종 백선 정리 특강, 쪽집게 특강이죠. 나을만한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계약법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이고 계약법에 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함께 문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죠. 계약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일단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첫째, 증약금적 성질을 가져요. 모든 계약금이 예외 없이. 두 번째,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원칙적 성질이고요. 또 위약금적 성질을 띌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별말 없었다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는 게 원칙이죠. 왜? 해약금적 성질이 원칙이니까. 다만 계약금을 이유로 해약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 계약금을 몰취한다,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위약금적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위약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인데 원칙이 뭐냐면 손해배상 예정이에요. 그러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위약금적 성질을 띠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 거죠. 3번,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인 거죠. 자,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지나치게 많으면 그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했다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부당이 과다하다면 그 부당이 과다한 부분은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감액돼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쌍방 모두에게 위약금 특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당사자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위약금 특약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물론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으므로 쌍방 모두에게 위약금 특약하는 거 가능하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위약금 특약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4번,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조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이 약정은 임차인에 대해서만 있죠. 임대인에 대한 위약금 특약은 없는 거죠. 유효해요.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임대인에 대한 위약금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가능하고 뭐하냐면 적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특약을 갖습니다.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별말 없으면,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행 착수 시까지.
따라서 이행에 착수가 없다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라는 것은 쌍방 모두가 이행 착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만이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우리 판례는 한쪽 당사자인 매수인이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이죠.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제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니까 매수인도 매도인도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 두 배를 상환하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배를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결론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 외에 실제로 계약금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는데 안 받는다 그래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인 거죠. 자, 계약금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별표해 두시고 확실하게 모든 지문 확실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일단 매매 효력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과실수취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 문제거든요. 일단 과실수취권부터 생각해 볼 건데 1번은 담보책임인데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물,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뭘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할 것은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립이 된 후에는 그 매매계약의 효과로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과실수취권 문제인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요 시점에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하고 인도가 이루어졌는데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꼭 기억해 두시는데 첫 번째 조심할 점 뭐냐면 등기가 아니라 인도예요. 인도. 따라서 만약에 등기받기 전에 먼저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이때부터는 과실을 매수인이 수취하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좀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 좀 복잡해지는데, 자, 매도인은 인도 받기 전에는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죠.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이미 틀렸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 문제를 안 보여드렸구나.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죠. 왜냐하면 인도받기 전이면 그 과실은 인도하기 전이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되므로 수취한 과실 함께 이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대비되는 거죠.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수령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령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채권자 자체의 일종의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군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첫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그 매매 대금을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네요. 14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환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해야 되고요. 환매에 관한 부기등기, 환매 등기도 매매에 관한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도 동시에 등기도 동시에 첫 번째죠.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동산인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7년 이렇게 약정했더라도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도 연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맞죠? 등기도 동시에 합니다. 자, 부동산이죠? 부동산 환매니까. 3번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맞죠? 4번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X.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과 5번은 일반적이에요. 2번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 물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겠죠. 5번 환매 기간 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하겠죠. 이 정도고요. 환매가 나오더라도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했어요. 그러면 인도받았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도 후에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인 갑에게 있죠.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그 매도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을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따라서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등기만 했을 뿐 인도도 안 받았고 매매 대금도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든지 대금을 완납해야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4번은 뭐 쉽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을에게 기속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갑은 매매대금 운영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도가 돼서 을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돼요. 매수인에게 뭐가요? 과실수취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갑도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고요. 맞는 지문이고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요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고 요 과실수취권과 이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제 담보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볼게요.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드시.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담보 책임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제척 기간은 6월입니다. 목적물의 하자는 언제부터 6월이냐면 선이니까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권리의 하자인데 일단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선의 매수인은 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돼서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충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줄줄 나오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 권리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겠죠. 또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일 거예요. 그래서 권리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인데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이 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많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많은 부분을 진짜로 축약한 것이니까 거의 확실하게 달달달 그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16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 하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자, 경매입니다. 자, 경매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경매는 매도인이 능동적으로 판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뺏긴 거잖아요. 채무자가. 따라서 그것을 경락받은 사람은 그 매도인 채무자에 가가지고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둥, 뭐 방이 안 따신다는 둥 이딴 소리 하게 되면 잘못하면 뒤지게 만든 거죠.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고요.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 목적물의 하자예요. 자,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3번 채권의 매매입니다.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X. 추정이 돼. 추정되고 예외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에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잃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거죠. 답부터 볼까요?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경우 악의 매수인도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답만 맞히면 되는 거죠. 1번. 갑이 선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 청구도 할 수 있고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자, 제척기간은 1년이 권리하자니까 이죠? 1년인데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한날로부터 1년이죠. 따라서 갑이 선인 경우에 대한 담보 책임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3번. 2에서 1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4번.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400평만의 토지만으로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악인 경우에는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임대차로 왔습니다. 18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필요비가 나왔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이거 정리하면 쉬워요. 근데 그 임대차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인데 그놈의 그지 같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문제를 푸시려고 한다.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끌어다가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란 말이 있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자, 뭘 정리할 거냐면 비용입니다.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뒤에 쓸게요. 자,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된다. 무엇과 비교하셔야 됩니까? 점유자죠.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반환할 때 청구하는데 다르죠. 그 다음에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는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고요. 또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건물 등의 임차인이 그 목적 건물 등을 사용하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임대인 소유가 되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라고 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제를 좀 조심하세요. 문제 보시면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가 됐다는 이유로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내 건물 사라 이런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상물이 건물이면 건물 매수를 청구하고 지상물이 수목이면 수목 매수를 청구하겠죠. 근데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죠.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하게 됩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존속기간이에요. 일단 임대차는 체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체단기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것도 기본이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18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X는.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동일어도 부속시켰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 종료 전에는 안 돼요. 따라서 이건 뭐죠? X죠. 3번입니다. 자,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자가 등기라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예외가 있는데 3번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첫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임대차죠. 임차인은 계약갱신에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번은 X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어요.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X가 되네요.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된다. 비슷한 말이지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부합이 됐다는 거죠. 임대인 소유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기속한 경우, 무슨 말이에요? 부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됐어요.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겠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게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가 되는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려 하는 약정은 유효한 거죠. 그래서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가 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 위한 특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특약에도 불구하고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X죠? 유익비 상한 청구 인정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입니다. 이러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뭐는 인정됩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물론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쌍방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겠죠. 물론 그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 이 항변권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자, 토지 임차인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한 거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든지 아니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맞겠죠. 2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형성권이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매수 청구하는 즉시 쌍방 간에는 이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대항력 있는 토지 임차권이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면 말 그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권 소멸로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6개월에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용고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 내용 중 설명 중 틀린 겁니다. 해지를 다 모아본 거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1번.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번.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는 거죠. 2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 이 약정 해지권입니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아요. 맞는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해외로 이민하게 되면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한 거니까 6개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고요. 또 아니면 특약에다가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특약을 하면 언제든지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고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따라서 통고하면 6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 선고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파산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아요. 맞는데 조심할 것은 적법하게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고요. 또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해지 통고예요. 해지 통고. 따라서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입니다. 이익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이익이에요. 이익이 2달도 2년도 아닌 이익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 약정 없이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한 어른이죠.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 지사인 건물을 신축하고 갑은 2002년 1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기간의 약정이었고 해지를 했는데 해지 사유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기분의 차임을 안 냈다는 이유로 해지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사유로 해지한 경우라면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6월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임차인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중 다음 중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이걸로 왔죠. 을은 건물 매수 쪽을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 건물 매수총으로 형성권이니까 거절할 수 없죠. 2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답은 2번인 거죠.
3번. 만약에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지상물 매수종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지상물 매수종으로 가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 4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에서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무효입니다. 왜요? 지상물 매수종으로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을은 지상물 매수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이 해지 통고가 있으면, 그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잖아요. 임대차계 을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유효리 경과함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죠. 23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Y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은 상가 건물이지만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유지비, 필요비, 계량비, 유익비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문제고요. 자,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죠.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부터 볼게요. 3번. X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럼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고장난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3번처럼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고요.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자, 계량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죠. 4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을이 갑에 대하여 계량비 8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언제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임차인도 점유자잖아요. 그러면 점유자로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차인으로서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유자니까 점유자로서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점유권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자로서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으로서 비용 상환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면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해야 되고요. 점유자로서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임대차까지 끝났죠. 이제 임대차 끝났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고요. 민사특별법도 제가 2번으로 나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